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호떡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노신사 부산항 인근에서 작은 아침 식사 가게를 운영하는 강노인입니다. 그는 40년 전 부산 영도 부둣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 문은 단 한 번도 잠긴 적이 없었고 돈통은 손님들이 알아서 돈을 넣고 거스름돈을 가져가도록 늘 열려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묘령의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은 무려 3년 동안 매일 아침 가게에 들러 호떡 하나를 훔쳐갔습니다. 강노인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묵묵히 그 도둑질을 도왔습니다. 이 소리 없는 무언의 약속은 3년이 흐른 어느 날 소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소년이 남긴 것은 돈통 밑바닥에 놓인 작은 종이 쪽지 한 장뿐이었죠. 그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기이한 도둑질 뒤에는 어떤 운명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을까요? 22년이 지난 후 두 사람이 다시 재회했을 때 밝혀진 눈시울 붉어지는 진실. 지금부터 강노인의 아침 식사 가게. 그 22년에 걸친 선의와 기다림의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9년 겨울의 부산. 공기는 마치 덜 마른 수건처럼 눅눅하고 텁텁했습니다. 부산항 부둣가의 녹슨 기중기들은 안개 속에서 미동도 없이 멈춰 서 있었죠. 한때 활기 넘치던 부두에는 이제 고인물을 지나가는 트럭 타이어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화덕에 불을 피우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빈 박스를 나르며 잔돈 몇 푼을 벌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많은 이들이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IMF 경제 위기를 저주했습니다. 마치 욕이라도 실컷 퍼부으면 경기가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죠. 올해 48빈 강덕팔 씨는 본래 부산항 근처 조선소의 베테랑 용접공이었습니다. 용접과 배관 일을 하며 잔뼈가 굵은 그는 실력만큼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늘 말했죠. 이런 기술만 있으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요. 하지만 IMF는 냉혹했습니다. 스승이 누구인지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칼바람처럼 인력을 잘라냈고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라도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 그는 공장 정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담배만 태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보라색으로 얼어붙을 때까지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지깃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에게 선고를 내리는 소리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멀고 느렸습니다. 부산 서구 삼복도로 근처의 낡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늘은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내 춘자 씨는 호로 옆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는데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빨간 약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 심해져 비가 오는 날이면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못하던 아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덕팔 씨는 낡은 자전거를 끌고 시장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항구 서쪽 골목 입구에 있는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는 낡았고 문에는 찢어진 입춘대길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자물쇠는 녹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퇴직금을 털어 그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두유와 호떡 꽈배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튀김솥과 반죽기 맷돌은 모두 중고시장에서 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영업 첫날 그는 커다란 솥 가득 두유를 끓이고 호떡 2판을 구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판대 앞에 서니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분야는 바뀌었지만 그의 손 기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둣가 노동자들의 발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사는 썰렁했고 아침을 먹으러 오는 이들이라곤 근처에서 소일거리를 찾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일찍 잠에서 깬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선원 한 명이 주머니를 다 뒤져도 단돈 1,000원이 나오지 않자 수줍게 다음에 드릴게요 라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덕팔 씨는 이미 떠놓은 두유를 그릇에 담아 쫓아나가 외쳤습니다. 이미 끓인 거라 안 마시면 버려야 해요. 목이나 좀 축이고 가요. 그날 이후 그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새벽 3시부터 전고까지 문을 여는 그의 가게는 절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계산용 나무 돈통은 카운터 앞에 뚜껑을 열어둔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알아서 음식을 가져가고 돈을 넣었으며 거스름 돈도 스스로 챙겼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장부에 적거나 그냥 내일 낼게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덕팔 씨는 말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부자가 되기 싫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한 푼이 없을 때가 있는 법이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나중에 내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의 두유 한 사발에 의지하게 될지 누가 알겠소. 아내 춘자 씨는 그러다 조만간 다 털리고 말 거예요 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그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내 두유 한 사발을 훔칠 정도면 정말 배가 고픈 거 아니겠소. 골목 사람들은 그를 바보 덕팔이라고 놀렸습니다. 누군가는 CCTV를 달라고 권했고 누군가는 돈통째 들고 가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농담 섞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돈통을 가져간다면 꽈배기 2개 더 얹어줄 참이오. 배 든든히 채우고 가라고 말이오.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보잘것없는 가게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이곳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상장부를 적고 월급날까지 기다려주는 주인 돈이 없어도 눈치 주지 않는 분위기 덕에 오히려 돈통의 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떡 하나를 가져가며 10,000원권을 넣기도 했고 어떤 선원들은 몇 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 돈통에 빳빳한 지폐 뭉치를 묵묵히 넣고 가기도 했습니다. 덕팔 씨의 호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정칭이 담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낯선 소년의 등장이 평온하던 일상의 리듬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잔잔한 두유, 솥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말이죠. 새벽 4시 반 부둣가의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고 바다 너머에서 밀려온 안개가 가로등 불빛 아래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가게는 황색 전등 아래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솥 안의 두유는 부드럽게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내뿜었습니다. 덕팔 씨가 갓 구워낸 호떡을 대바구니에 옮겨 담자
고소한 향기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왜소한 체구의 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17 혹은 18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 하얗게 바랜 낡은 점퍼를 입고 진흙과 기름때가 묻은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부둣가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임시직 노동자 같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김민호. 보유권을 막 나와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였지만 자존심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을지언정 누구에게 구걸하거나 다른 인부들처럼 덕팔 씨의 돈통에서 급전을 빌리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덕팔 씨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늘 비슷한 시간에 나타나 돈통과 호떡 바구니 사이를 갈등 섞인 눈빛으로 응시하곤 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고 안개도 짙었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골목 끝에서 쓰레기차 소리가 들려오자 마치 시간에 쫓기듯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덕팔 씨는 마침 등을 돌리고 꽈배기를 튀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끓는 소리가 소년의 가벼운 발자국 소리를 지워버렸죠. 소년의 동작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바구니 가장자리에 놓인 호떡 하나를 낚아채듯 움켜쥐고는 그대로 뒤돌아 달아났습니다. 멀리 가지도 못하고 모퉁이 안개 속으로 사라진 소년. 호떡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끊어지지 않은 선처럼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덕팔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치지도 쫓아가지도 않았지요. 그저 호떡이 비어버린 자리를 덤덤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밭지에 문 안쪽에 서 있던 아내 춘자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방금 누가 훔쳐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덕팔 씨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보내주면 웃잡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 오냐오냐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천천히 뒤집개를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지. 어린 놈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고마워할 줄 압니까? 나중에 더 큰 도둑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에. 훔치는 놈은 줄을 서지 않는 법이고 망설이지도 않는 법이라오. 춘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지만 덕팔 씨는 소년의 눈빛에서 굶주림과 함께 꺾이지 않으려는 절박한 자존심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소년은 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그림자처럼 가로등 아래 서 있었죠. 그날은 바람이 더 매서웠습니다. 덕팔 씨는 미리 호떡 하나를 바구니 가장자리 소년이 손을 뻗기 가장 쉬운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카운터 아래에서 비닐봉지를 찾는 척하며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살금살금 다가와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떡을 가져가 도망쳤습니다. 덕팔 씨가 몸을 일으켰을 때 소년의 뒷모습이 바다 안개 속으로 삼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마치 호떡이 바람에 날려가기라도 한 것처럼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팔 씨는 점점 더 호떡을 눈에 띄는 곳에 두었고 소년의 동작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내 춘자 씨는 이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길고양이 밥 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고양이도 가끔은 밥을 먹어야 살지 않겠소.
덕팔 씨는 반죽을 치대며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저 아이는 고양이가 아니라 사람이요. 아직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말이요. 그럼 적어도 아저씨가 도와준다는 걸 알게 해야지요. 안 그러면 자기가 도둑질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덕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년에게 필요한 건 시혜가 아니라 존엄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건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이 무언의 선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새벽 안개처럼 가게 앞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1천전일이 넘는 낮과 밤 동안 민호의 야위었던 몸은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둣가의 고된 노동은 그의 어깨를 넓게 만들었고 팔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그의 침묵과 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덕팔 씨도 장년에서 노년의 문턱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은 조금씩 굽어갔고 머리칼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문을 잠그지 않은 가게는 여전히 부둣가의 따뜻하고 바보 같은 안식처였습니다. 아내 춘자 씨도 이제는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의 뒷모습을 보며 내일은 꽈배기에 설탕 좀 넉넉히 묻혀둬야겠네 라고 나지막이 말하곤 했습니다. 두 부부의 묵묵한 선의는 때로는 듬뿍 넣은 팥소가 든 찐빵으로 때로는 갓 구운 바삭한 호떡으로 바뀌어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민호 역시 이 이름 없는 온기를 느꼈던 것인지 어느샌가 물건을 들고 도망치듯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목 입구에 서서 천천히 음식을 먹고는 안개 너머 가게를 향해 복잡하고 고마운 시선을 던지고 떠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지만 말보다 깊은 유대감이 그 작은 빵 조각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 오후 3년간 이어져 온 정적이 깨졌습니다. 민호가 여느 때처럼 부둣가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젖어 춥고 배고팠던 그는 평소처럼 놓여있는 빵을 가져가려다 그만 이끼 낀 바닥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시멘트 포대가 터지며 잿빛 가루가 빗물과 섞여 그의 바지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릎이 돌계단에 찍혀 바지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덕팔 씨와 춘자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습니다. 괜찮나? 덕팔 씨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그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겁에 질린 어린 짐승처럼 무릎의 통증도 잊은 채 도망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3년 동안 간신히 유지해온 그 거리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깨져버린 것에 대한 수치심과 당혹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덕팔 씨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아버지 같은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춘자야 빨리 구급함 좀 가져온나? 덕팔 씨는 민호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상처는 깊고 길었습니다. 흙탕물과 피가 뒤섞인 모습이 처참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솜에 소독약을 묻혀 민호의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따가운 통증에 민호의 몸이 떨렸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생면부지의 노인이 자신을 위해 정성껏 상처를 돌봐주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자 씨는 우산을 받쳐들고 그들을 비바람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상처를 다 싸맨
덕팔 씨는 민호를 일으켜 세우고는 따뜻한 호떡과 우유 한 병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덕팔 씨와 춘자 씨를 번갈아 본 뒤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습관처럼 그 자리에 아침 식사를 놓아두었지만 그 소녀는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 버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반년. 소년이 있던 자리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덕팔 씨는 걱정이 되어 부둣가 인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호라고 말수 적은 청년 있지 않나? 어디 갔는지 아는가? 아, 그 친구요. 돈 좀 모았다고 서울 가서 성공하겠다고 떠났대요. 젊은 놈이 야망이 있어야죠. 그 소식을 듣고서야 덕팔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서울 가면 여기보다 낫겠지. 밥이나 안 굶고 다녀야 할 텐데. 그날 장사를 마치고 낡은 나무 돈통을 정리하던 덕팔 씨는 구석진 바닥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공책을 찢어 만든 그 종이에는 소년의 정갈하고 힘있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맹세였죠. 아저씨, 호떡 1095개 빚졌습니다. 꼭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1095개. 3년이라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산한 숫자였습니다. 덕팔 씨는 그 얇은 종이를 소중히 접어 가족 사진이 든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세월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도 냉혹한 존재입니다. 덕팔 씨의 검은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 춘자 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문 잠그지 않는 작은 가게와 40년째 열려있는 돈통뿐이었습니다. 어느덧 22년이 흘렀습니다. 덕팔 씨는 이제 이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재개발로 인해 시장 안 현대식 건물로 옮겨졌지만 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 상인이 신문을 들고 오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노인네, 이것 좀 봐요. 이 대기업 회장이 우리 부산 출신이라네. 부산의 자랑이라니까. 덕팔 씨는 무심코 신문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본 신문 한 면에는 30 후반 혹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늠름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의 표본 김민호 회장 고향, 부산에 300억 기부, 따뜻한 식당, 건립, 김민호. 사진 속 남자의 눈매에는 22년 전 그 고집스럽던 소년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팔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왔구나. 정말로 돌아왔구나. 그때 시장 입구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비싼 정장 차림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덕팔 씨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바로 신문 속의 그 사람 김민호였습니다. 그는 갓 구워낸 호떡 향기와 여전히 열려있는 낡은 나무 돈통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2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그 온기에 남자는 시장 한복판에서 이른의 노인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꺾어 깊게 절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 김민호입니다. 호떡빚 갚으러 왔습니다. 덕팔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 좁은 탁재에 마주 앉았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요란한 재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두유
한 사발과 가장 잘 익은 호떡 하나가 놓였을 뿐입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일매일 그려진 호떡 그림이 1005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처음엔 노숙도 하고 쓰레기도 주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둣가 골목에서 저를 위해 놓여있던 그 따뜻한 호떡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수첩에 호떡을 그리며 다짐했습니다. 민호야, 너는 호떡 일용 구조개뿐만 아니라 한 어른의 소중한 믿음을 빚진 거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는 그 호떡 하나를 경계 삼아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었고 성공한 후 첫 번째 목표가 고향 부산의 배고픈 이들이 존엄하게 식사할 수 있는 따뜻한 식당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덕팔 씨는 지갑 속에서 22년 된 쪽지를 꺼내 민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민호야, 이 쪽지는 내가 잘 받았다. 하지만 수첩 속의 호떡은 네가 이미 다 갚았단다. 너의 노력과 꼿꼿한 의지로 네 자존심을 지켜냈으니 우린 이미 비긴 거다. 며칠 후 민호는 덕팔 씨의 가게에 멋진 현판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거기엔 인간미 렌젠웨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팔 씨를 식당의 명예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식당 개업식 날 민호는 직원들 앞에서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손님이 없을 때 일부러 가장 크고 따뜻한 호떡을 제가 집기 쉬운 곳에 놓아주셨다는 걸요. 아저씨가 지켜주신 건 호떡 하나가 아니라 갈 곳 없는 소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날, 이른의 강 노인과 마흔의 김 회장은 나란히 서서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호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계약으로 기업을 물려주고 어떤 이는 혈연으로 성씨를 물려주지만 이들은 들키지 않은 선의와 침묵의 기다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의 작은 선이라는 돌멩이가 민호라는 마음의 호수에 던져져 만들어낸 파동은 22년 뒤 더 넓고 따뜻한 물결이 되어 부산항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사는 맛, 아린젠웨이이 아닐까요? 강노인과 김민호 씨의 22년에 걸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상대를 배려한 무언의 수호였습니다. 직접적인 시혜가 아니라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끔 자취를 감추어준 그 지혜로운 선의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기 쉬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손길을 내밀어야 할까요? 강 노인처럼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존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강노인 같은 귀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은 절망의 순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온기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빛을 간직한 여러분과 깊은 소통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